예비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보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노점상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돈은 좀 되세요? 예비 사돈의 말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쭤본 건 아무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보니 집안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대신 비행기 티켓이라도 사드릴게요. 5박 6일 정도 좋은데 나가셔서 바람 좀 쐬고 오셔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요즘은 부모님 없이 간소하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신부 측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그런 결혼식 많대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저도 불만 없고요. 경숙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부끄러움을 읽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시장 노점상이라는 사실이 검사가 된 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68세가 된 한경숙 씨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그녀의 기억 속엔 아직도 낡은 집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군데군데 뜯어진 장판과 곰팡이 핀 벽지, 비만 오면 꼭 양동이를 놓아야 했던 그 지붕 아래에서의 생활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또 비가 새는구나. 경수가 양동이 좀 더 갖다 놓아라. 네, 어머니. 여기도 물이 새는데요. 시끄럽다.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네 동생 자는데 조용히 해. 12살의 어린 경숙 씨에게 빗소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방은 늘 습기가 가득했지만 동생 진수의 방은 달랐죠. 부모님은 항상 동생의 방부터 선보았고 경숙 씨의 방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부모님의 차별이었습니다. 첫째였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경숙 씨는 늘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죠. 어머니,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집안일이나 좀 더 도우거라. 경숙 씨는 자신의 성적표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자신의 자랑스러운 순간은 항상 동생의 일상적인 일상에 가려졌습니다. 남동생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다니고 좋은 신발과 옷을 입었지만 경숙 씨는 제대로 된 교복조차 없이 헌교복을 주워다 손바느질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더 서러웠습니다. 동생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다녔지만 경숙 씨는 얇은 외투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의 형편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원치 않는다는 부모님 말에 담임 선생님은 여러 번 집으로 찾아오셨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늘 같았죠. 선생님, 저희 집안 사정 좀 생각해 주세요. 쓸데없이 딸내미 공부시키자고 찾아오시고. 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방치하다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안 보낸다니요? 여자애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지 공부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날 밤 경숙 씨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 대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수가 밭에 가서 무 좀 뽑아오너라. 네, 어머니. 진수야, 너는 학교 다녀와서 학원 가거라.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면서도 경숙 씨는 멀리서 들리는 교실의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는 가슴 속에 단단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내가 딸을 낳으면 절대로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반드시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습니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도시로 나왔죠. 하지만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허드렛 일뿐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청소,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해줄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배우고 싶다고? 그래, 성실해 보이니까 한번 써볼게. 이런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그는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처음엔 다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죠. 술과 도박, 유흥에 빠져 집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경숙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야 해. 우리 딸, 너는 꼭 좋은 교육을 받을 거야. 엄마가 있는 한, 내 꿈은 모두 이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숙 씨가 식당일, 청소일을 하러 다니는 동안에도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도박장으로 향했죠. 여보, 아기 분유값이라도 벌게 뭐라도 해봐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거예요? 야, 시끄러. 어디 여자가 말이 그렇게 많아? 너도 나 지금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결국 도박으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한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시장 노점상이 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죠.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추운 겨울에도 꽁꽁 언 손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딸 많이 배고팠지?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엄마는 안 먹어. 응? 엄마는 아까 먹었어. 경숙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딸의 끼니를 챙기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커서 꼭 성공하고 싶어. 검사가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꼭 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갚을게요. 우리 딸, 기특해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텐 가장 큰 선물이야.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경숙 씨의 하루하루는 딸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올지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경숙 씨의 희생 덕분에 딸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결국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가 되었죠. 경숙 씨의 가슴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경숙 씨를 부러워했죠. 어머, 경숙 씨. 딸이 검사 되었다며? 정말 대단하네. 개천에서 용났네 그래? 아이고, 고생 끝에 낙이 왔구먼. 이제 편하게 살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딸의 태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곧 만남마저 피하기 시작했죠.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서.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리고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다 보고 싶네.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볼게요. 명절에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야근 때문이라고 했고, 다음엔 해외 연수를 핑계로 했죠. 경숙 씨는 대신 반찬을 담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 엄마가 왔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도 담가왔는데.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오세요. 현관문 앞에서 딸은 경숙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어머니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가끔 오는 전화마저 자신의 동료들 앞에서는 받지 않았죠.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그냥 주부예요. 딸은 시장 노점상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사실이 자신의 치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딸의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경숙 씨가 반가워 손을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딸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그럼. 엄마는 늘 시간 되지. 그게.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아이고, 잘 됐네. 얼마나 귀한 사람이길래 한 번도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랬어? 그게. 아직 엄마 얘기를 자세히는 말 안 했어요.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당연히 알아야지. 암튼 상견례 날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숙 씨는 평생 처음으로 고급 양장점에서 정장을 마쳤습니다. 손에 밴 시장 일의 흔적이 부끄러워 장갑도 새로 샀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비 사도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경숙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3대째 법조계에 몸담고 있어요. 제 아버지도 부장판사셨고, 저희 남편도 변호사 출신이죠. 경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비 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보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순간 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영업을 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그냥 소규모로 하는데 맛집이라고 소문도 나고 장사도 잘 돼요. 하하. 딸은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장 노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한사코 막으려는 듯했죠. 아닙니다. 저 시장 근처에서 조그만 노점상 합니다.
딸이 말을 얼버무리자 경숙 씨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돈은 좀 되세요. 예비 사돈의 말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쭤본 건 아무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보니 집안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예비 사돈께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비 사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저기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결혼식에는 오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대신 5박 6일 정도 비행기 티켓이라도 사드릴게요. 좋은데 나가셔서 바람 좀 쐬고 오셔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요즘은 부모님 없이 간소하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신부 측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그런 결혼식 많대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저도 불만 없고요. 경숙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부끄러움을 읽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시장 노점상이라는 사실이 검사가 된 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비 사돈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구할 예정이에요. 저희 가족 행사가 워낙 많고 바빠서 명절에도 시간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 말은 앞으로 명절에도 찾아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경숙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혹시 축의금은 저희 가족 지인만 받아도 충분하니 주변 지인분들께 결혼식 초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체면상. 네, 어머니 맞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은 예비 사돈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서로 볼 일 없는 사이잖아요. 결혼식 때 한 번 더 본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경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평생 딸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딸의 학원비를 대던 날들. 추운 겨울달에 패딩을 사주기 위해 자신은 얇은 외투를 입고 지내던 시절. 딸이 검사가 되던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던 걸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딸이 안도하는 순간 경숙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사돈께서는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군요. 좋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도 저희 딸이 하는 거니 제가 참고 넘어가지요. 그리고 딸아, 그렇게 내가 부끄럽다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줄게. 그리고 앞으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리고는 가져온 통장도 건네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예비 사돈과 딸의 시선이 등 뒤로 꽂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계산하고 갈게요. 벌이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저희가 계산할게요. 괜찮습니다. 말씀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는 이제 딸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힘든 날도 굳게 묵묵히 버텨왔던 경숙 씨는 상견례 자리를 떠나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평생 딸 하나만 보고 버텨왔는데 딸은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어. 사실 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적이 없었죠.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점심엔 식당 설거지, 밤엔 사무실 청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러면서도 늘 돈을 모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때는 20년 전 우연히 한 손님에게서 귀중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곧 신도시 들어온다면서요? 네. 무슨 일 있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사두면 대박 날 텐데. 땅을요? 그럼요.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10년만 지나도 몇 배로 뛸 거예요. 경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작은 땅을 살까 말까 고민했죠. 위험한 도박 같았지만 기회는 바로 여기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고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미쳤어. 그 돈이면 가게라도 하나 차리지. 허허벌판에 돈 묻는 거야 뭐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요. 하지만 경숙 씨는 묵묵히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해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았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땅을 더 사모았죠.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이제 그 땅은 3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이 땅을 줘야지. 이 정도면 어미 노릇 잘한 거겠지. 경숙 씨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한순간 경숙 씨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야, 저 로펌 대표 변호사 알지? 요즘 큰일 났다며? 왜? 뒷돈 받은 거 들통날 뻔했대. 에이, 설마. 진짜야. 수십억 대래. 경숙 씨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펌이 바로 예비 사돈이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잠복 수사하듯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판사 출신이라 다 무마된대. 역시 빽이 있어야. 근데 이번에는 좀 크게 걸렸다던데. 결정적인 순간은 예비 사돈이 직접 시장에 왔을 때였습니다. 거들먹거리며 시장을 둘러보던 그는 경숙 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전화 통화를 시작했죠. 그래, 검찰 쪽은 다 무마됐어. 돈도 잘 받았고. 뭐, 증거? 다 없앴지. 그래도 불안하면 또 돈을. 경숙 씨는 이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 제보했죠. 익명으로요. 며칠 후 뉴스에는 폭탄 같은 얘기가 돌았죠.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수백억대 비리 혐의로 전격 구속. 현직 검사들과 결탁해 불법 로비. 수임료 명목으로 뒷돈.
3대째 법조인 가문의 몰락. 예비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구속되었고 로펌은 문을 닫았습니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죠. 예비 사돈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딸이 찾아왔을 때 경숙 씨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취소됐어요. 파혼됐다고요. 그래. 예비 시댁이 사기꾼이었어요. 평생 법조인 가문이라더니 그런 비리에 휘말리고 실망이에요. 근데 엄마,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시장 상인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는데. 엄마는 누군지 아세요? 경숙 씨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제보했으니까. 엄마가요? 너희들이 날 무시했지? 시장 노점상이라고. 근데 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법조인 가문은 사기꾼이었고 그 사기꾼을 잡아낸 건 나였어.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나한테 30억짜리 땅이 있다. 뭐라고요?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엄마가 30년 동안 모아온 재산이야. 어떻게? 왜 미리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한낱 시장 노점상으로만 봤지? 너가 결혼하는 날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너에게 주려 했어. 근데 나를 창피해하고 부모 대우를 안 해주는 자식에게는 줄 생각이 없구나. 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도 예비 사돈이랑 똑같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다 못해 부모까지 돈으로 판단해. 다시 시작해요. 제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쪽 집안에 당당하게 나갔죠. 이미 너무 늦었다. 너의 밑바닥을 파버렸어. 보름 후면 이 시장도 정리하고 나는 떠날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그동안 너가 부끄러워했던 엄마? 이제는 정말 사라질 테니 걱정 말아라. 그날 이후 딸은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왔지만 경숙 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30억의 땅과 함께요. 검사 신분으로 어머니를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반면 예비 사돈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백억대 비리가 드러나면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고 화려했던 법조인 가문의 역사는 한순간에 몰락했죠. 이제 예비 사돈은 감옥에서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딸은 어머니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시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매일같이 시장을 돌아다녔죠. 혹시 저희 어머니 못 보셨나요? 아이고, 그 여자 갑자기 가게 정리하고 사라졌다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나? 네.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없을까요? 글쎄, 내가 듣기로는 땅 팔고 받은 돈으로 편하게 사신다던데. 해외로 떴다는 얘기도 있고 바닷가로 갔다는 말도 있고 소문만 무성해. 땅을 팔았다고요? 확실해요? 아닐 거예요. 그거 저한테 준다 했는데. 부랴부랴 시장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결국 어머니가 최근 시장 근처 부동산을 통해 땅을 팔아 30억을 현금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경숙 씨 절반 이상을 기부하셨대. 네? 고아원,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했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던 것입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 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흔적을 감추기라도 한 듯 어머니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어촌 마을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할머니. 저기 바닷가 끝집에 사시는 그분 같은데. 딸은 아기를 듣곤 한숨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그곳에서 어머니는 홀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애타게 찾던 경숙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엄마,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는데 왜 또 찾아왔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깨닫기엔 너무 늦었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딸에게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나도 평생을 나무리에만 살다. 이제서야 내 인생을 찾았으니 나를 생각한다면 돌아가거라. 엄마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요. 죄송해요.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단다. 엄마, 왜 그 돈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저한테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직도 돈 타령이구나. 정신을 덜 차렸어. 더는 할애기 없으니 가보거라.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그 앞에서 서성였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답 없는 문 앞에서 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은 단순한 선행이 아닌 자신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이제 딸은 화려했던 검사 생활을 접고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매달 고아원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곳이 여기인가요? 네, 매달 꾸준히 찾아오시는 분이었죠. 혹시 요즘도 오시나요? 아니요, 얼마 전부터 발길이 끊기셨어요. 해외로 떠나셨다고. 딸은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도요. 그렇게 매일 아침 딸은 어머니가 평생을 일해왔던 시장을 찾아갔죠. 이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었다는 걸. 제발 돌아와 주시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렇게 딸은 매일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가르쳐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며 차가웠던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바랐던 마지막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함께 있진 못하지만 딸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모습을. 한편 경숙 씨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출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새벽 시장도 고된 노동도 없는 평화로운 삶.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 경숙 씨는 일출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찾은 것처럼요.